중국이 급격히 부상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재의 상황은 마치 서양의 종말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와 더불어 산업혁명 이후 지난 200여 년간 서양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저명한 고고학자이자 역사가인 이언 모리스 스탠퍼드대 교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이에 대한 답변을 온전히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빙하기의 종결은 지리의 의미를 바뀌어 놓았다. 북극과 남극은 여전히 추웠고 적도는 여전히 더웠지만 양 극단 사이에 위치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 따뜻해진 날씨와 현재의 지리 결합으로 인해 점점 세계 나머지 지역과 서로 간에도 구분되는 독자적 특성을 띠게 되었다. 더 온화해진 날씨와 현재의 지리가 결합하면서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동식물의 개량이 유리해지게 되었다. 길들어진 동식물들은 더 많은 식량을 의미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혁신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사육과 품종 개량으로 인하여 혁신을 추진하는 자원들에 대한 압박이 상승하므로 발전의 역설이 곧장 작동하게 되었다. 여기서 발전의 역설이란 사회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저항이 세져 단단한 천장을 형성한다는 의미다. 서양과 동양 간의 비교에 대해 비교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상식적인 방식대로 성향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 예로 서남아시아에 있는 최초의 핵심부에서 팽창하여 지중해 분지와 유럽을 포괄하는 서양을 의미한다. 둘째는 자유나 합리성, 관용과 같은 독특한 서양적 가치로 서양을 정의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서양을 정의하는 것이 독특한 서양적 가치로 서양을 정의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의미를 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지리는 역사를 고착시키지 않았다. 첫 번째, 명확한 결과는 각 핵심부 안에서 가장 선진적인 지역에 따라 이동하였다는 것이다. 그 예로 초기 농경사회인 측면 구릉지대에서 국가가 등장하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나일강 유역으로 이동하였고, 다시 서쪽으로 이동하여 지중해 유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음으로 후진성의 이점도 나타나게 된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요인들이 다른 단계에서 중요해진 것이다. 후진성의 이점이란 발전 수준이 변화하면서 사회 발전이 요구하는 자원이 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중요하지 않았던 지역들에서도 자신의 후진성에서 새로운 이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내다보기란 항상 어렵다. 두 번째로 서양과 동양 양쪽 핵심부에서 팽창의 과정과 새로운 자원의 결합 과정이 폭력과 불안정해져 발전의 역설을 과열 상태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그 예로 서양에서 기원전 1200년 무렵 통제력 상실과 이주와 국가 실패, 기아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핵심부 전체의 붕괴 초래하였지만 내해가 없는 동양은 서양과 비교할 만한 붕괴를 겪지 않는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에는 사회 발전에서 서양의 우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이후 3000년간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재현된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대서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된다. 이때 대서양을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주로 영국인 그리고 아메리카에 있는 과거 영국의 식민지 개척자가 새로운 종류의 제국과 경제를 창출하고 화석연료 안에 갇혀있던 에너지를 해방시키게 된다. 이 점이 바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를 설명하는 흔한 이유다. 다음으로 나태, 두려움, 탐욕 주제에 대해 설명한다. 역사는 대체적으로 악당인 지배자와 대체로 바보인 군인이 야기시킨 대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대체로 잘못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거나 만행을 저지른 천재와 바보들, 그리고 폭군과 낭만주의자들, 그리고 시인과 도둑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모든 시끄러운 혼란과 소동의 이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는 강한 패턴을 띠고 있다. 역사가는 세 가지의 적절한 도구들을 통하여 역사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물학, 둘째는 지리학, 셋째는 사회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물학은 인간이 영리한 침팬지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첫째, 우리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얻은 에너지를 자신으로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한다. 둘째, 모든 지능이 뛰어난 동물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호기심이 많은 피조물이다.
단지 우리가 다른 동물보다 만지작거리는 것을 훨씬 더 잘할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인간들로 구성된 큰 집단은 개별 인간들과 대조적으로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다. 사회학은 사회 변화의 요인, 사회 변화가 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변화는 촉매를 요구하며 촉매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 변화의 원인과 연관지어 하일라인 이론과 모리스 이론에 대해 생각해보자. 미국의 대표적인 SF 작가인 로버트 하일라인은 휴고상을 수상하였고, 일반 독자들이 SF 장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는 진보는 일을 하면서 더 쉬운 길을 찾는 게으름 남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 했다. 게으른 여자도 게으른 남자만큼 중요하며 나태는 발명의 유일한 어민이가 아니고 종종 발생하는 일에 다소 긍정적인 어감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통찰력 있는 언급이 사회 변화의 원인에 대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된다. 한편 윌리엄 모리스가 말하길 변화는 일을 하는데 쉽고 이득이 많고 더 안전한 길을 찾는 게으르고 탐욕스럽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거의 모른다. 고 했다. 이는 역사는 악력이 가해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나태한 사람들은 안락과 일을 균형을 찾고 이 과정에서 번식 및 에너지 획득을 성공하면서 이용 가능한 자원에 압력을 넣는다. 사회 발전 지수가 증가하면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힘을 낳게 된다. 이것을 발전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사회 발전 지수란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하는 지수이다. 발전의 역설을 예를 들면 성공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발전의 역설은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힘든 선택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전에 실패하고 사회 발전은 정체되거나 후퇴한다. 또한 나태, 두려움, 탐욕의 결합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도록 밀어붙여 혁신을 이끌어낸다.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적인 혁신을 채택하고 지속한 사회는 자원의 병목 현상을 통과할 수도 있게 되며 사회 발전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매일 그러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며 그렇기 때문에 빙하기 이래로 사회 발전 수준이 증가한 것이다.